묵직한 마호가니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강지연의 가슴을 망치처럼 두드렸다. 1초. 1초가 흐를수록 화려하지만 숨 막히는 이 거실의 공기는 더욱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지연의 맞은편에 앉아 날카로운 송곳 같은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거의 1시간 동안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고 간간히 박 여사의 경멸, 어린 한숨소리나 오칠한 목재 탁자 위에 찻잔을 세게 내려놓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이리 와서 앉거라. 마침내 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거칠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지금까지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지연은 얇은 스웨터 아래로 가녀린 어깨를 살짝 떨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쓰며 발걸음을 옮겼다. 창문으로 스며든 석양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며 눈 밑에 다크서클을 도드라지게 했다. 벌써 며칠 밤이나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가. 남편 이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몸을 움츠려 어머니의 곧 터져 나올 듯한 분노 앞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의 손은 서로 단단히 얽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연은 남편을 힐끗 쳐다보았고 실망감이 눈가를 스쳐 지나갔다. 또다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이 집에서 시집살이 하는 동안 그녀의 익숙한 동반자가 되어버렸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박 여사가 언성을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연의 귓속을 파고드는 드릴 소리 같았다. 이리 와. 앉아. 지연은 남아있는 용기를 끌어모으려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박 여사 맞은편의 안락의자로 다가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조용히 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이 무거운 공기, 시어머니의 잔인한 표정, 남편의 비겁함, 모든 것이 폭풍우를 예고하는 징조였다. 박 여사는 지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이었다. 5년이다. 그녀가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시작했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지 5년째야. 5년 동안 4배는 비행장처럼 평평하기만 했지. 어디 말해보거라. 네가 무슨 낯으로 아직 여기 앉아 있는 것이냐. 그 말들은 비수처럼 지연의 심장에 꽂혔다. 아팠다. 숨이 막힐 듯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차가운 내 벽과 홀로 마주하던 긴 밤들 속에서 시어머니의 혹독한 구박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가던 민준의 무관심 속에서 어머님, 저는 지연이 간신히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네가 뭘 어쨌다는 거냐? 박 여사가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그 쓸데없는 말은 이제 그만둬라. 의사도 말했지? 안 그러냐? 너 때문이라고. 문제가 너한테 있다고. 그녀는 마치 지연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를 힘주어 말했다. 민주는 뭔가 말하려는 듯 살짝 몸을 움직였지만 박 여사의 눈짓 한 번에 입을 다물고 다시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지연은 가슴 속에서 씁쓸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이제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아내를 변호할 용기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나약해져 있었다. 보아라. 박 여사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씨 집안은 대대로 명망 있는 가문이다. 민준이는 외아들이고 이 가문의 장손이다.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하단 말이다. 알아듣겠느냐? 내년 때문에 내가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을 들 수 없는지 아느냐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한다. 박신의 며느리는 애도 못 낳는다고 창피해 망신스러워. 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자존심을 채찍질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의 육체적 고통은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다. 5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집안이 너 같은 애 때문에 대가 끊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 지연의 얼굴에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몇 장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달라붙었다. 이것이다. 박 여사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서류.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민준이도 이미 서명했고 이제 네 서명만 남았다. 지연은 망견자실했다. 이혼 서류. 결국 이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이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니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녀는 발밑에 흩어진 하얀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어머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당신 서명했어요.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연이 실소했다. 그 웃음은 시고 절망적이었다. 그럼 5년 동안 우리의 사랑, 당신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님 말씀 한마디만도 못했다는 건가요? 당신 그렇게까지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 이번에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괴로워. 하지만 나를 이해해줘. 어머니가 매일 됐다. 박 여사가 민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네가 아직도 전현을 감싸는 것이냐. 네가 그렇게 물러터졌으니까 전현이 내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른 것이다. 서명해. 그녀가 지연을 향해 턱짓했다. 서명하고 이 집에서 썩 꺼져. 다시는 내년 낯짝을 단 일 초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 돌개집아. 돌개집이라는 두 글자가 지연에게 내리꽂히는 마지막 망치질 같았다. 머릿속이 빙빙 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이 문득 그녀 안에서 솟아올랐다. 더 이상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공허함이 그리고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반항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지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이혼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무정한 글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페이지 끝에는 이민준의 서명이 뚜렷하고 힘차게 적혀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배신의 증거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후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연약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확고함,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순간 박 여사와 민준 모두 지연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어떤 것이었다. 좋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분명하고 또렷해졌다. 서명하겠어요? 박 여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승리감에 찬 표정이 역력했다. 그렇게 알아서 기는 게 좋아. 펜 가져다가 서명해.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모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방금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연은 서둘러 펜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다가 다시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이 거실의 구석구석, 자신이 굴욕적인 세월을 보냈던 이곳의 모든 것을 훑었다. 즐겁고 슬펐던 기억들, 희망과 실망,
모든 것이 느린 필름처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시 침묵이 방안을 감쌌다.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와 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림만이 들릴 뿐이었다. 지연은 이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 것임을 알았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의 나약함도 없는 새로운 장, 그녀 스스로 써내려가야 할 새로운 장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박 여사도 민준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미소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응하는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간파한 사람, 비밀을 간직한 사람, 멋진 방역을 준비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밖에는 이미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꺼져가며 어둠이 세상을 감쌌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듯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강지연은 여전히 안락의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이혼 서류는 마치 그녀의 부서진 삶에 대한 차가운 증거물처럼 무릎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넓은 거실은 이제 그녀 홀로 남아 소름 끼치도록 적막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문의 망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 잔인한 해방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낡은 필름처럼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며 그녀를 지나간 쓰라린 세월 속으로 데려갔다. 이씨 가문에 시집 오던 날, 하늘은 여전히 맑고 햇살이 가득했다. 그때의 민주는 다정하고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을 약속했다. 지연은 그 약속들을 믿었고 그들의 사랑이 어떤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풍파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박 여사는 비록 눈빛에 은밀한 탐색이 어려 있었지만 꽤나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지연의 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박 여사의 가장된 온화함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에둘러 하는 말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남의 집 며느리는 우리보다 늦게 시집 왔는데도 벌써 토실토실한 아들놈을 낳았다더라. 그녀는 식사 중에 무심한 척 말하며 지연을 곁눈질했다. 정말 복도 많지? 그때만 해도 민주는 식탁 밑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하듯 가볍게 힘을 주곤 했다. 어머니, 저희 아직 젊잖아요.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복인데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늘이 주시는 복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에둘러 하던 말들은 노골적인 질문으로 그리고는 질책과 경멸로 바뀌었다. 지연은 힘겨운 구치 여정을 시작했다. 쓰디쓴 한약이 담긴 한의원부터 각종 복잡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현대적인 산부인과까지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사실과 시어머니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다. 그녀는 지연을 공개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동나무, 애도 못 낳는 물건이라고 불렀다. 매번의 가족 식사는 정신적인 고문 시간이 되었다.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태연한 척 애쓸 뿐이었다. 밥벌레 같은 것 이 집 밥만 축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박 여사가 소리쳤다. 소매 속에 벌을 키우고 집안에 여우를 들였구나. 우리 이씨 집안이 정말 복도 없이 너 같은 것을 들였어. 처음에는 민준도 아내를 감싸려 했었다. 어머니, 왜 지연 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도 마음 아플 거예요. 마음이 아파 전연이 마음 아프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이 가문의 대가 전연 때문에 끊기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박 여사는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네가 내 아들이냐? 아니면 전연 아들이냐? 왜 그렇게 전연 편만 드는 것이냐. 민준과 어머니 사이의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다. 그리고 민준은 지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가 구박할 때 지연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박 여사의 정신적인 채찍질 후에 밤새도록 그녀를 위로해주지도 않았다. 그는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깊은 균열처럼 점점 더 벌어졌다. 지연은 남편의 난처함을 이해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 속에서 외로웠고 아이를 갖기 위한 싸움 속에서 외로웠으며 시어머니의 혹독함에 홀로 맞서야 했다. 어떤 밤에는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했다.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경멸과 냉대뿐이었다. 절망의 정점은 박 여사가 그녀를 이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에게 끌고 갔을 때였다. 점쟁이는 냉정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여자 사주에는 자식이 없어. 자식궁이 텅 비었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을 거야. 점쟁이의 말은 지연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다. 박 여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재수 없는 년 네가 바로 이 집에 불행을 가져온 장본인이야. 그날부터 지연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 박 여사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구박했으며 심지어 민준이 대를 이을 아이를 얻기 위해 다른 여자를 찾아야 한다는 암시까지 했다. 민준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만으로도 지연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집안의 그림자, 쓸모없고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느 우울한 가을 오후, 지연이 슬픔에 잠겨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대학 시절 오랜 친구였던 김유진을 다시 만났다. 유진은 이제 성공한 여성이 되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귀여운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지연의 초췌한 모습을 본 유진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지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 유진은 공감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유진이 말했다. 네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혹시 미라클 IVF 센터라고 들어봤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난임 전문 병원이야. 유진이 설명했다.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 나도 그곳 덕분에 성공했거든.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속 쌍둥이 아이들의 사진을 가리켰다. 희망을 버리지 마. 지연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유진의 말은 지연의 메마른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미라클 IVF 센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두컴컴한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다. 그날 밤 지연은 밤새도록 미라클 IVF 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매료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수많은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곳이었다. 그들은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정신 건강까지 돌보고 있었다. 대담한 생각이 지연의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갖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이상을 원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싶었고 시어머니가 저주했던 것처럼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열매 맺지 못하는 동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대학에서 배웠던 경영학 지식,
결혼 후 잠시 접어두어야 했던 꿈과 야망이 떠올랐다. 민준과 결혼하기 전 그녀는 금융회사에서 유능하고 똑똑하며 잠재력 넘치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었다. 하지만 시댁 때문에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희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은 여전히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결정은 내려졌다. 단지 아이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미라클 IVF 센터에 갈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환자로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전환점이었다. 어제의 연약하고 수능적이던 강지연은 죽었다. 오늘의 강하고 결단력 있는 강지연은 고통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스스로 써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찾기 위한 여정과 자신을 되찾고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여정. 그녀의 이중적인 여정에 대한 비밀은 바로 그 운명적인 밤에 시작되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강지연의 삶은 두 개의 트랙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비밀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아이를 갖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의학적 여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짓밟힌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미라클 IVF 센터의 문을 처음 두드렸을 때 지연은 여느 평범한 난임 환자와 다를 바 없었다.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리고 가슴 깊이 숨겨진 절박함. 그녀는 수많은 검사와 상담을 거치며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을 밟아 나갔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초음파 검사를 받는 매 순간이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다. 난자를 채취하고 수정란을 이식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고, 매번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연은 단순한 환자로만 머물지 않았다. 예리한 관찰력과 과거 금융회사에서 단련된 분석적 사고는 병원 시스템의 구석구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라클 IVF 센터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관리 시스템이나 경영 효율성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간파했다. 대기 시간은 지나치게 길었고 행정 절차는 복잡했으며 환자들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보였다. 결혼 전, 그녀는 촉망받는 금융 분석가였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가던 중이었다. 민준과의 결혼, 그리고 시댁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경력을 포기해야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잊고 지냈던 그녀의 재능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지연에게는 결혼 전부터 개인적으로 운용해오던 약간의 자산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소규모 상속 재산이 있었다. 시댁의 눈을 피해 철저히 비밀리에 관리해온 돈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시험관 시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겼지만 병원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동시에 발견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 자문 회사를 통해 미라클 IVF 센터의 지분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다.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병원 경영진에게 환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행정 시스템 간소화,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원 측도 그녀의 제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연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영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바탕으로 병원의 숨겨진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환자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료실 재배치, 예약 시스템의 전산화 및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난임 부부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은 모두 그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들이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고 남편의 무관심을 감내하는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밤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병원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웠다. 때로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환자인 척 앉아 다른 환자들의 불만 사항을 직접 듣기도 하고 익명으로 병원 개선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다. 시댁 식구들, 특히 예리한 박 여사의 눈을 피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민주는 아내가 병원에 드나드는 것을 단순히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 정도로만 생각할 뿐, 그 이면에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연은 때때로 자신이 두 개의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집에서는 숨막히는 현실에 짓눌린 무력한 존재였지만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할 때면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강지연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의 영향력은 미라클 IVF 센터 내에서 점차 커져갔다. 그녀가 익명의 큰 손으로 불리며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에 마쿠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병원장조차도 그녀의 통찰력과 추진력에 감탄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녀의 자문을 구하곤 했다. 병원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고 시술 성공률 또한 이전보다 향상되었다. 미라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지연의 IVF 시술은 계속되었다. 한 번의 실패, 그리고 또 한 번의 좌절. 그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변화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품에 안길 아이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성장은 그녀에게 강력한 내적 동기를 부여했다. 어느덧 지연은 병원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녀의 의견은 병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미라클의 숨겨진 후원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며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날 밤, 지연은 병원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 시험관 시술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병원장의 차분하면서도 기쁨에 찬 목소리. 강지연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쌍둥이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쌍둥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그것도 둘씩이나 그녀에게 와준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지난 모든 고통과 노력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듯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그녀는 절망의 나락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가장 찬란한 기적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과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강인함이 함께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쌍둥이 임신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소식은 강지연의 삶에 한 줄기 눈부신 햇살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드리웠다. 가슴 벅찬 기쁨도 잠시. 지연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해
붙이기로 결심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 큰 그림, 더 통쾌한 방역을 위한 계획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카드였다. 임신 초기. 지연은 극심한 입덧과 피로감에 시달렸지만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초리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아침마다 욕실에서 남몰래 헛구역질을 삼켰고 어지럼증이 찾아올 때마다 잠시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식사 시간에는 억지로 음식을 넘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다. 다행히 박 여사는 지연이 애 못 낳는 년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녀의 작은 신체적 변화들을 그저 스트레스나 신경성 증상으로 치부해 버렸다. 한편 박 여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극에 달했다. 아들 민준에게 끊임없이 이혼을 종용했고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며느리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 나이가 몇인데 저런 쓸모없는 계집한테 발목 잡혀서 청춘을 다 보내야 한단 말이냐. 그녀는 지연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고 때로는 대놓고 맞선 자리를 주선하기도 했다. 민준아, 이번에 만날 아가씨는 사돈의 팔촌인데 집안도 좋고 아주 참하다더라. 너도 한번 만나봐라. 저런 복 없는 애 붙들고 있어봤자 네 인생만 꼬인다. 민주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몇 번인가 마지못해 자리에 나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에 괴로워했다. 그는 지연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 사이에서 거의 신경소외약 직전이었다. 아내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지만 그 속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연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어? 민준이 답답한 마음에 물었지만 지연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민준은 알 길이 없었다. 지연은 비밀리에 산부인과를 오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확인했다. 초음파 화면 속에서 두 개의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과 함께 반드시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모성애를 느꼈다. 의사는 쌍둥이 임신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지만 지연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가리기 위해 헐렁한 옷을 골라 입었고 식욕이 왕성해졌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식하는 척해야 했다. 박 여사는 지연이 살이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보고는 팔자 좋게 놀고 먹으니 살만 뒤룩뒤룩 찌는구나. 애나 낳을 것이지 라며 빈정거렸다. 지연은 속으로 어머님, 이 안에 어머님의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들이 그것도 둘씩이나 자라고 있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때를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은 흘러 지연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지만 교묘한 옷차림과 박 여사의 무관심 덕분에 비밀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지연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박 여사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강지연, 너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지연 앞에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내던졌다. 이달 말까지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만약 그때까지 네 발로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을 시켜서라도 너를 끌어낼 것이다. 알겠느냐? 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니? 제발. 시끄럽다. 박 여사가 민준의 말을 잘랐다. 이건 명령이다.
더 이상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네가 이 애미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내 뜻을 따르도록 해라. 지연은 말없이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지연이 이번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리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어떻게 할 테냐? 박 여사가 다그쳤다. 어서 대답해 보거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하지만 입계는 여전히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다가올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보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었고 민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연의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준비해온 마지막 방역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지 못했다. 최후 통첩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지연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뱃속의 두 생명과 조용히 교감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모든 패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패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박 여사가 최후 통첩으로 못 박은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부터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박 여사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고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집안의 큰 골칫거리가 해결될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를 만끽하는 자의 흡족함이 가득했다. 반면 강지연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말없이 식탁에 앉아 꾸역꾸역 음식을 넘겼다. 창백한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어떤 결연함마저 감돌았다.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알고 있었지만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민주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아내의 알 수 없는 침착함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몇 번이나 지연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건네보려 했지만 그녀의 깊고 단단한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나약하고 순종적이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민준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오전 내내 박 여사는 지연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문의하는 등 그녀를 내쫓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오늘 저녁까지만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는 내 짐짝들, 내가 길바닥에 내다 버릴 줄 알아라. 그녀의 협박은 한층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지연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 도구,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쌍둥이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이 담긴 작은 앨범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의 움직임이 그녀에게 무한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가들아, 엄마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되갚아 줄 거야. 오후가 되자 지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미라클 IVF 센터의 병원장이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약속을 잡았다.
두 번째 전화는 그녀가 익명으로 고용해둔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였다. 역시나 짧고 간결한 대화가 오갔지만 그 내용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고 계산된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마치 패배를 인정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박 여사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제 분수를 아는 게지. 진작에 이렇게 순순히 나왔어야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다가왔다.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지연이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들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바로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이혼 서류 대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박 여사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이혼 서류는 어디 있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개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박 여사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내년이 지금 어딜 가려고? 박 여사가 고함을 질렀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그 서류에 도장 찍지 못해. 지연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라클 IVF 센터 병원장이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집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네, 원장님. 지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다. 박 여사는 참지 못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민준이 간신히 그녀를 말렸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지연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안도의 미소도 기쁨의 미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차갑고도 지적인 만족감의 표현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지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 여사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짙어져 있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벌어질 마지막 막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강지연이 아니었다. 강지연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박 여사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삿대질을 해댔다. 내년이 지금 누구랑 짜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냐. 당장 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지라고 했을 텐데 아직도 이 집안에 미련이 남았어. 민주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박 여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지연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다. 그러나 지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가져올 것이 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태연해서 오히려 박 여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가져올 것 이 마당에 네가 뭘 더 가져온다는 개냐 잔말 말고 썩 나가. 지연은 대꾸 없이 현관 옆 작은 방으로 사라졌다. 박 여사와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지? 박 여사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잠시 후 지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녀의 양팔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포대기에 곱게 쌓인 두 명의 갓난아기가 안겨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마치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통통한 볼살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는
보는 이의 마음을 녹일 만큼 사랑스러웠다. 이게 다 뭐냐? 박 여사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네가 웬 아이들을? 민준 역시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은 지연의 팔에 안긴 두 아이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감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박 여사와 민준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님, 아버님, 소개합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민준 씨, 개호, 거짓말 박 여사가 새된 소리를 질렀다. 내년이 어디서 남의 애를 데려와서 수작을 부리는 개냐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집 앞에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더니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뒤이어 몇 대의 차가 더 도착했고 차문이 열리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아기용품으로 보이는 선물 꾸러미들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중년의 남자는 미라클 IVF 센터의 병원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병원의 주요 의료진과 간부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으로 들어서며 일제히 지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님,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쌍둥이 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 회장님, 박 여사와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병원장과 의료진들이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대상은 분명히 강지연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평소의 입버릇처럼 칭찬하며 내 며느리도 저런 병원에서 시술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부러워했던 바로 그 미라클 IVF 센터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강 회장님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지연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위험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녀는 천천히 박 여사와 민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품은 눈빛이었다.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소개해 드려야겠군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 같았다. 저는 어머님께서 그토록 칭찬해 마지 않으시던 미라클 IVF 센터의 소유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 강지연입니다.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 여사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뜨여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돌개집에 못 낳는 년이라고 저주했던 며느리가 국내 최고의 난임 병원을 손에 쥐고 흔드는 건물이었다니.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평생의 숙권처럼 여겼던 손주들을 그것도 쌍둥이를 제 힘으로 낳아 품에 안고 있다니. 박 여사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괴상한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녀의 오만하고 도끼 넘치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지연과 아이들 그리고 병원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죽은 듯이 서 있었다.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자존심과 아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준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방치했던 아내, 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었던 아내가 이토록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달으며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의 아이들을 안고 있는 당당한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지연은 싸늘한 시선으로 박 여사를 응시했다. 어머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집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어머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실수록 저는 더욱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압도했다. 병원 사람들은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자신들의 회장님을 바라보았고 박 여사와 민주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권력의 축은 완전히 이동했다. 더 이상 강지연은 박 여사의 발 아래에서 신음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를 쟁취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지연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란과 반전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이 아이들이야말로 지연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정적 속에서 지연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이제 이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할지는 어머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강지연의 마지막 말은 서늘한 비수처럼 박 여사의 가슴에 꽂혔다. 이제 이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할지는 어머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며느리의 하소연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냉정한 선고이자 한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이에 대한 완벽한 역전승을 알리는 최종 통보였다. 미라클 IVF 센터의 병원장과 의료진들은 잠시 더 머물며 강 회장과 쌍둥이들의 건강을 살핀 후 정중한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물러갔다. 그들이 떠난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연을 향해 온갖 악담을 퍼붓던 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고 한때 도끼로 번뜩이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평생을 지탱해 온 오만과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박 여사가 아니었다. 그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이민주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지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저지른 방광과 비겁함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홀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지,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을지를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그는 지연과 아이들 앞에 감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지연아.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지연은 싸늘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의 사과,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당신은 나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어머니의 학대보다 더 잔인한 방관으로 나를 2번 죽였으니까. 그녀는 품에 안은 아이들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기도 하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기회를 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앞으로의 행동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와 당신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그 말은 민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한때 그토록 원했던 아이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 아이들을 안아볼 자격조차 없는 듯 했다. 지연은 더 이상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 변호사를 통해 전달될 겁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듯 공허한 눈으로 지연을 올려다보았다. 가지 마라. 내 손주들인데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애원과 함께 평생 느껴보지 못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손주요. 지연이 차갑게 되물었다. 어머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이 아이들의 어미를 며느리로,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어머님께서 원하신 건 대를 이을 도구였을 뿐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님 같은 분에게 제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그 집에 남겨두고 오직 아이들과 함께할 밝은 미래만을 향해 나아갔다. 몇 주 후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미라클 IVF 센터의 회장으로서 그녀는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민주는 몇 번이나 지연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다만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했다. 민주는 지연이 준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동 심리 상담 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지연이 허락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 정성껏 돌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나약함 대신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조금씩 엿보이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손주들까지 모두 떠나버린 텅 빈 집에서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친척과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비수였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교만과 아집이 불러온 처참한 말로는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다. 시간이 흘러 강지연은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중 한 명으로 우뚝 섰다. 미라클 IVF 센터는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 아래 아시아 최고의 난임 전문 병원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두 아이는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와 아이들의 머리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문득 그녀는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다. 고통과 눈물로 얼룩졌던 과거는 희미해지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원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넌 불임이야.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이혼 서류를 던졌지만
며느리가 쌍둥이를 안고 돌아와 국내 최고 IVF 병원에 비밀 사모님 신분을 밝혔을 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긴장감 넘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숨어 있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역경 속에서야말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가치를 증명할 비범한 힘을 발견하곤 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양질의 작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